네, 국회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 추진 방침을 세우고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는 친분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을 열고선 부결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표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명을 해왔던 사람이 영부인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최병 특검법이 이제 안철수 의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번에도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로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들은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지지도 상당히 있는 그런 특검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대중을 대변하는 공당이라고 했을 때는 지지층 내부에서의 찬성 여론을 그만큼은 대변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별 차이 없이 정책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 다 지지율이 이제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대안 없이 그냥 반대만 해서 이 특검법을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결코 좋은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특검 법안을 두고 자꾸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수도 특검법을 마찬가지로 여당과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양쪽 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유독 대통령 쪽만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의 악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참이나 이탈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세요?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뭐 여기 한 두세 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또다시 한번 폐기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국민 여론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최초부터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약간 위헌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여기에 수사에 대한 예외성이나 보충성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두 번, 세 번 폐기된 법안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 좀 명확하게 폐기가 되고 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같은 법안들을 계속해서 올려서 이제 너무 소요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할 시간에 민생을 더 돌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과 관련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도 친분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대남 전 행정관하고 서울의 소리 쪽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보도가 실제로 실린 것은 그런 정황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서울의 소리냐, 이번에 또 서울의 소리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 대선 때도 영부인이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최재형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명색이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서울의 소리하고 아무리 무슨 어떤 사적 인연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긴장감이 풀린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것은 확증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보통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기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 부부하고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진상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으로서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일에는 굉장히 정광석화 같이 빨리 나서는데 본인이 약속했었던 최병특검법에 대한 대안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어쨌든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송년회나 아니면 퇴임식 때 찍은 사진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에서는 괜한 당정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는데 저도 대통령과 단둘이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과 아마 단둘이 찍은 사진 수천 명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선거 당시에 민주당이나 연하야 할 거 없이 다 같이 그런 것들은 후보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친분을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행정관의 신분으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서울의 소리, 왜 하필이면 서울의 소리냐라고 했는데 전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서울의 소리냐? 그럼 서울의 소리가 이때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녹취 파일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김대남 여기 그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김대남 감사 역시도 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김대남 감사와 서울의 소리 해당 기자가 같은 동양 선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확대 해석해서 지금 이게 뭐 용산에서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이게 서울의 소리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진단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여당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취지를 알면서 이것을 이슈로 만드는 것은 서울의 소리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좀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당시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캠프 핵심 참모였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건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대 나경원 의원의 그런 구도로 봐야 된다. 이러한 프레임을 상기를 시켰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개인적인 돌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그 의원 캠프에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도요 참모로 그리고 여기에 캠프의 참모로 공개된 이름이 저와 김혜령 대변인 딱 2명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보는 수백 명에 이르렀고요.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당내 선거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비토나 비판 그리고 의혹 제기 같은 것들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와도 하지 말라라는 주의이기 때문에요. 이건 나경원 의원과 관계가 있을 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조차도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편한 후배에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관계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16일이면 재보궐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야 지도부도 표심 호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주목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금정에서의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요. 어떻게 할지 역시 이제 토론회를 열고 한번 정해보자라고까지 정해졌는데요. 단일화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 당은 부산에서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하는 당사자들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돼 있고 그 경우의 수에 이제 본인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가름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후보의 득표가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를 했는데 득표의 총합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올 때는 두 당의 사이는 굉장히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 경우에 3등을 한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나서 전화선을 다 뽑아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항의 전화들이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최근에 신경전들이 있긴 했지만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이고 영남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산의 이제 국민의힘의 강세 이런 부분이 다른 영남 지역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또 정권 심판 표심 이런 것들이 또 강력하게 작동할 소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서 딸만한 포도, 신포도가 아니라 가까이 이제
잡을 수도 있는 포도라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일화하는 수순으로 왔는 것이고 아마 뭐 단일화 자체는 상식적으로는 아주 큰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이 단일화를 한다면 잡을 수 있는 포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양당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잡을 수가 있는 포도가 될 것 같으십니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그 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인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영광이나 지금 곡성 같은 경우에는 양당 다 후보를 내더라도 국민의힘을 이길 자신이 있는 것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합쳐도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르는 판인데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때에 따라서 같은 편이 됐다가 적이 됐다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다른 어떤 주목하고 계시는 포인트도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는 이게 보면 재보궐선거들이 단체장 선거거든요. 국회의원 네. 총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지역 안에서의 현안이라든지 또 지역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역량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영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대 구도로 가는 듯 했다가 이제 진보당 후보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내에서의 정치를 어떻게 유능하게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에 또 굉장히 크게 달려 있는 부분이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각 정당 지도부가 현지에 자주 출동하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을 싫어하지만 그 정당의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꾸 그 정당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찍기 싫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막판에는 적어도 막판에는 현지 후보와 그 선거 운동원들에게 대거 맡겨놓는 그런 선거가 더 유리할 거다. 그런 전략을 어느 당이 펴느냐. 이거를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실 그 지금 많은 패널들이나 사람들이 주로 다루고 있지 않던데요. 이 보궐선거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기책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이었던 부산이나 인천 등은 지금 기존의 그 분들께서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지금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당원 당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후보를 안 낸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아예 까먹은 것 같다. 민주당에서 이제 잊고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어떤 분들도 우리의 기책 사유가 있으니 이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리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그리고 국민들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 전에 이 보궐선거의 사유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 곡성이나 지금 여기 영광 같은 경우에는 5, 60년대 막걸리 집신 선거 보는 것 같아요. 고무신 선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금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후보는 120만 원 지급하겠다 당선되면 그리고 조국 대표는 에너지 자원 바탕으로 해서 1인당 연간 1,0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책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지금 이제 금권 선거에 가까운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것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되며 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보기에 지금 이러한 공약들을 내세우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전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한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연달아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한 20분간 비공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놓은 이야기가 사실상 의제 제한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의료계에서 좀 참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의제 제한 없는 대화 얘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됩니다. 시간 다 끌어놓고 이제 와서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하자. 이거는 약 올리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정부가 명심을 해야 될 게 아니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양쪽이 공히 얘기한 게 의제 제한 없이 해보자는 거였어요. 여야 양당이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쉽게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정부 운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객관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 2025학년도에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테이블에서 어렵다.
안 된다라고 정부라든지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괜히 의제 제한을 둬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도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제 계속 장 외에서 싸울 일만은 아니다. 이제 장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도 이거를 통일시켜라라고 주문할 게 아니라 의료계의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다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정치권 내에 또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내의 다양한 입장과 의료계 내의 다양한 입장이 짝짓기를 해서 절충을 하거나 타협을 하는 이런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논의할 만한 일이다. 의료계도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는 됐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의제 제한 없이 좀 대화를 나누자는 정부의 입장 시기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의료계가 그래도 참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 그 정원 같은 경우 의제에 포함하겠다, 뭐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해도 이거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이미.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인정할 부분들을 인정하고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국민 보편적 이익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의료개혁 한 번쯤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 의료개혁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혹은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 생명이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지금 이러한 행위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들이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25년 정원은 차지하고서라도 본인들의 입장, 또 다른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충분히 조율하고 국민들께 빨리 다가가는 것이 이 해법을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해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시행까지 이제 석 달 남았죠. 오늘 민주당이 이 금투세와 관련한 이제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상 오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행을 할 것이냐, 유예를 할 것이냐, 뭐 요즘 나온 이야기는 폐지를 할 것이냐 정도인 것 같은데 좀 의견이 오늘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 내부의 기류를 보면 유예론이라든지 또 나아가선 폐지론 이쪽으로 일단 다수가 기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냥 바로 다수 대 소수의 그 표 대결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서로를 조금 설득하는 절차로 들어갈 거냐 이 정도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이제 시행론자들을 이제 유예론자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방안을 갖고 있고 또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민주당 내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극소수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담합하듯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 버리면 그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어진다는 측면 그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시행론자들이 국민 대변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금투세에 대해서 계속 손해보다가 한 번씩 이득 보는데 거기에 세금 물리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유예론 쪽에 힘을 실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투세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 그리고 2월 공제 제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올해 내가 이익을 봤다고 해도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 현행 체제에서는 과세 대상이에요. 거래세는 그런 걸 별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금투세라는 게 원래 금융투자협회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다. 금융조세를 간소화하고 선진화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빈틈도 많고 심지어는 손해본 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걸 선진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도입이 된 거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기를 역대 기재부에서 세제실장을 지냈던 전직 관료들 문재인 정부 관료도 있고 박근혜 정부 관료도 있는데 이 관료들이 모두 금투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 보셨을 때 민주당 오늘 어떤 결정할 것 같으십니까? 유예 정도의 결정을 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뭐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생이나 민심을 바라보고 지금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은 반면 정치적 해석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투세 같은 경우가 폐지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도입되는 것이 맞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세계적인 금융시장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후진시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규모나 공시제도라든지 기업 경영의 구조 등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투자세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대만에서 이미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폭동까지 일어났었는데 일주일 만에 35%가 가까운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의 많은 자금들, 진짜 부자 자금들, 진짜 큰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들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PEF라고 지금 이제 사모펀드죠.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은 대려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지금 사모펀드에 연루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왜 사모펀드, 진짜로 부자들은 감세 효과를 가져오는 금투세를 도입하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혹시 연루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실관계 예. 하나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 이익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측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복현 원장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말이 안 맞고 있다. 이게 정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세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기업의 경영에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세라서 약 47%의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금투세로 들어가면 약 27%로 낮춰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 20%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